안녕하세요. 임상현 소설가입니다. 오늘은 저의 졸저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라는 단편 소설을 소개해 올리고자 합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제 졸저를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 부산역에 나와 본 지도 오랜만이다. 찬수는 잠시 지난 추억을 떠올리다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켰다. 시동을 끄고 나자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한다. 해운대를 떠날 때 잔뜩 흐렸던 하늘이 문현동을 지날 때부터 가느다란 가랑비가 내리더니 부산역에 차를 주차시킬 무렵에는 아예 소낙비로 변해버렸다. 이렇게 어정쩡한 계절에 내리는 비는 수다쟁이 아주머니처럼 변덕스럽다. 비가 내렸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활짝 개일 때도 많으니 차 안에서 잠시 기다려 보기로 했다. 갑작스레 내리던 소낙비는 차츰 가느다랗게 잦아들더니 어느새 구름 사이로 해가 반쪽 얼굴을 내밀었다. 이제는 펼치려고 했던 우산도 다시 접어야 할 형편이지만 이따가 차로 내와 어머니가 빠져나올 때 또 비가 내린다면 난처할 것이다. 멀리 용두산 공원 타워 뒤로 보이는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는 게 수상쩍다. 찬수는 기차가 도착할 예정된 시간을 견주며 역사 앞에 서 있는 시계탑을 올려다보면서 천천히 열차에서 내리는 승객들이 빠져나오는 곳으로 걸어 올라갔다. 물론 우산을 한 손에 꼭 쥔 채야.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주말이라 차가 많이 막힐 줄 알고 서둘러 집을 나섰던 것이 그만 20여 분이나 기다려야 할 것 같아. 찬수는 역사 안에 설치되어 있는 의자에 힘없이 털썩 주저앉았다. 어머니를 모시고 내려오겠다고 며칠 전 동생이 전화를 해왔다. 군 제대 후 어머니를 모신 지 5년이 되기도 전에 아내는 지쳐버렸다. 해운대 지향통에서 행상을 해오던 어머니를 군에서 제대하자마자 억지로 모셨던 것이 불과 6년 전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머나먼 강원도 화천에서 화사관으로 입대해 말뚝을 받고 시원하다. 45세가 되던 해에 제대를 한 것이 그때였으니 아내는 아내대로 할 말이 많았다. 당신이야 도련님에 비하면 어머님한테 사실 뭐 도움 받은 게 있나요? 그러나 도련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처음엔 어머님이 도와주다. 나중엔 당신이 어려운 살림에 야금야금 곶감 빼먹듯 용돈이다 시알비다 하여 얼마나 많은 돈을 보태주었나요. 그러나 아내 말처럼 찬우에게 시알비를 대어준 적은 그리 많지 않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대학을 다닌 찬우는 대학 생활 내내 아르바이트를 했고 이제는 주위 사람들이 자수성가를 했다고 부추기면 자신도 수긍하는 눈치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젊은 나이에 중풍으로 몸져 누워야만 했던 찬혁이만 건강했어도 사정은 달라졌을 것이다. 그 일은 찬혁이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 그가 병석에 든 지 2년이 채 못 돼 재수씨가 겨우 젖먹이에 불과한 진택이마저 팽개치고 떠나버렸다. 그로부터 어머니의 고생살이는 시작되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진태기를 등에 업고 해운대 시장통을 누비고 다녔다. 휴가를 나와
시장통으로 어머니를 찾아 나섰던 적이 있었다. 수원주가 영하 5도를 기록하던 추운 겨울날, 비닐 목도리를 두르고 찡찡 울고 있는 진태기를 추스르며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고래고기를 팔던 어머니를 생각하면 아직도 눈앞이 멍해온다. 갑자기 승객이 빠져나오는 출구 쪽이 웅성대기 시작한다. 승객들이 하나둘씩 밀물이 밀려오듯 쏟아져 들어온다. 찬수는 일어나 출구 쪽으로 다가간다. 승객들의 모습을 일일이 살펴보지만 끈기 있게 기다려야 할 것 같다. 일원을 넘기고 나자 거동이 부쩍 불편해진 어머니와 보조를 맞춰 빠져나오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다. 15분은 좋게 지나간 것 같다. 이제 승객들은 쓸물처럼 빠져나가 버려 한산하다. 느릿느릿 신문을 쳐다보면서 걸어나오는 젊은이 뒤쪽으로 찬호의 모습이 보인다. 가방도 들고 그 옆에 어머니의 어깨를 두르고 나오니 늦어질 수밖에. 찬수는 어머니 곁으로 다가간다. 재수 씨는 형님 많이 기다리진 않았죠. 찬호는 묻는 대답 대신 엉뚱한 답을 한다. 아범마, 비도 오는데 뭐 하러 나왔노? 어머니는 그새 걱정투다. 집사람이 내일 있을 세미나 준비로 많이 바쁩니다. 다음에 꼭 내려오겠다고 미안하다고 안부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택시 타고 가면 되는데 성가시게 되었네요. 아까 열차를 타고 내려오다 보니 구포역점에서 소나기가 내리고 있어 놀랬습니다. 서울역에서 출발할 때는 날이 화창하게 맑았는데 그제야 찬호가 아까 물었던 답을 한다. 내려온다고 고생 많았다. 거짐다오. 괜찮아요. 제가 들고 가겠습니다. 찬수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허리를 둘렀다. 그새 몸이 많이 야위어진 느낌이다. 역사를 빠져나오려니 그새 소나기가 다시 내린다. 찬호는 역사 안에 있는 가게로 다가가 우산을 사들고 온다. 다행히 찬수는 접어놨던 우산을 펴들고 어머니를 바짝 안으로 안고 같이 썩으는 주차장으로 터벅터벅 걸어갔다. 이렇게 세 명이 나란히 우산을 쓰고 걸어가니 불현듯 비가 내리던 지난날이 떠오른다. 어머니가 어린 차론을 데리고 전력에 나가고 없던 날 찬수는 비닐 우산을 들고 전력으로 찾아갔던 적이 있었다. 우산이 하나밖에 없는 데다 너무 작아 어머니에게 내밀었지만 어머니는 자신은 괜찮다며 둘이서만 쓰고 가라며 손사래를 쳤다. 야들아, 너희들은 아직 피부가 덜 여물어 빗물이 잘 스며들겠지만 우리 같은 어른들이야 두꺼워 비 맞아도 끄떡없대이. 그 말을 찬수는 고지곧대로 여기고 무심코 찬호와 함께 엄마 뒤로 부지런히 쫓아갔다. 엄마의 발걸음은 무엇인가 쫓기는 듯이 자꾸만 빨라졌고 비가 조금씩 잦아들어서야 따라갈 여유가 생겼다. 형아, 엄마 몸에 연기가 난대이. 찬호도 그 말에 문득 엄마의 몸을 바라보았다. 과연 엄마의 말처럼 어른이 되면 피부가 두꺼워져 비를 맞아도 저렇게 김이 모락모락 날 만큼 튼튼하구나 하고 감탄했다. 하지만 그 일이 있고 난 후 어머니는 한참 동안 감기 몸살을 앓았다. 그날 엄마의 몸 위로 하얗게 피어오르던 수정이가 엄마의 말처럼 피부가 두꺼워 그런 것이 아니라 차가운 비로 인해 오싹거리던 몸의 반사작용으로 일어난 현상이었다는 것을 아는 데는 많은 세월이 지나서였다. 그 후에 어머니의 삶의 궤적을 돌아보면 항상 베풀기만 했지. 정작 당신은 하나도 챙기지 못하는 나날의 연속이었다.
현관으로 들어서자 아내는 외출하고 없다. 아내 대신 딸 진영이가 맞이한다. 할머니, 아이고 내 새끼, 이제는 시집 보내도 되겠구만. 엄만, 조금 전에 계모임 나가서 아빠, 그래도 내가 있잖아. 엄마 대신 맛 있는 것 해주면 되지 뭐. 작은 아버지도 오랜만에 뵙네요. 그래, 진영아 잘 지내지? 얼마 전에 들어갔다던 직전 다닐만 하고. 예, 좋아요. 참, 작은 엄마와 성수는 안 왔네요. 그래, 너가 숙모는 늘 바쁘다. 똑똑한 여자 데리고 살려니까 여간 힘든 것이 아니구나. 그래도 삼촌은 대학 교수 하는 숙모를 만나 결혼 잘했다고 집안 사람들의 입에 침이 마를 날이 없던데요, 뭐. 자식, 그 사람들이 뭘 안다고 그래. 찬수는 어머니가 모처럼 내려오는 줄을 알면서도 모임이다 하여 외출한 아내의 일이 영 거슬린다. 물론 아침에 그 말은 했다. 그래도 오늘만은 빠지라고 몇 번이나 다짐을 해주었는데도 아내는 나가버렸다. 군 제대 후 얼마 되지 않은 퇴직금을 가지고 고향 근처인 부산으로 내려올 때부터 두 사람 간에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곤 했다. 물론 아내가 강원도 골짜기에 영영 마음을 붙여 살 수 없다는 것을 일찍이 눈치를 챘다. 진호의 교육 문제도 있고 앞으로 남은 세월은 자신이 어떻게 우려나가 보겠다고 은근히 제대로 종용해왔다. 그래서 일주일에 서너 번씩 미용학원이 잇따른 춘천에 다녀오곤 했다. 그러다 제대하기 3년 전부터 아예 성냥갑처럼 다닥다닥 붙어있던 관사 앞 동네에다 미용실을 냈던 것이다. 아내는 오늘 개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단골이 될 수 있어 도저히 빠질 수 없다고 했다. 퇴직 후 부산으로 내려오자마자 새들어 사는 아파트 앞에다 미용실을 알아봤다. 그러나 마땅한 자리가 없어 오랫동안 허송 세월을 보내다 겨우 고만고만한 가게 자리가 나 미용실을 차렸던 것이다. 그런데 이곳 아줌마들은 강원도에 살고 있던 하급 군인 부인들과는 수준이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내는 강원도에 있을 때부터 성격이 소탈하고 부침성이 있어 관사에 살고 있던 부인들과 그 가족들은 어느새 아내의 주 고객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곳 대도시의 사람들은 여간 깐깐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겨우 입에 풀칠을 할 정도라고 아내는 늘 투덜댄다. 동네 아줌마들이 자주 모이는 개모임에 총무를 하던 고객에게 선심을 써가며 오늘 모임의 주선을 부탁했다는 것이다. 하필 그 모임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이다. 진영이가 한창 음식을 장만하고 있는데 인터폰이 울린다. 진택이 그새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할머니에 대한 진택의 사랑은 남다르다. 겨우 2년 정도 엄마의 정을 누렸던 진택에겐 엄마의 기억은 아예 없다. 한참 개구쟁이로 동네를 뛰어다녀야 할 나이에 진택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해운대 시장통에서 웅크리고 있어야 했다. 어머니가 진태에게 3년도 채워주지 못한 인연의 끈을 할머니가 고래심줄처럼 질기다는 인연의 끈으로 채워주고 있었다. 아이들은 그런 진태에게 너희 엄마는 고래고기 할매, 고래 할매 등등 놀려댔고 진택은 그런 할머니를 엄마처럼 여기곤 했다. 그랬던 진택이가 이제는 대학도 졸업하고 번듯한 곳에 취직 자리를 얻어서 다니고 있었지만 장가를 쉽게 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할머니를 모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 제대를 하고 부산에 오자마자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왔던 것이다. 그래도 그 당시 어머니는 아직도 정정하시어 진택의 빨래다, 또 심심하다 하여 옛날에 같이 부대끼며 장사를 하는 할머니 옆에서 말동무를 한다는 핑계까지 하면서 행상을 하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이 잘난 자식들을 둔 늙은 여편네가 뭐가 아쉬운 게 있어 장사를 여태 하고 있노 하면서 핀잔을 줄 때면 어머니는 항상 이런 말을 했다. 내가 돈 벌려고 이 일을 어째 하노? 그저 시간 때우고 심심하니까 하는 거 아이가. 그러고 이제 우리 진택이도 좋은데 취직을 하여 아무 걱정 없다. 그러니 너희들 두 번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그레이. 진택은 소파에 앉아있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계속 붙어있다. 할머니는 그런 진택의 어깨를 토닥거려준다. 어머니는 항상 진택에게 애틋한 정을 느끼는 눈치다. 재수씨가 집을 나간 얼마 뒤 찬혁이가 청산가리를 먹었다. 그 일은 어머니의 평생 한으로 남았다. 아니, 어쩌면 질곡 같은 삶을 살아온 어머니에게 혹을 하나 더 붙여준 꼴이었다. 어머니는 기회가 될 때마다 한탄했다. 분위기는 그 일이 있기 며칠 전부터 심상치 않았다고 했다. 진택을 등에 업고 고래고기를 담은 강규리를 들고 나가던 그때 찬혁이는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다고 했다. 어머니는 찬혁이가 무슨 할 말이 있어 붙잡는 줄 아셨다고 했다. 그런데 찬혁이가 자꾸만 서랍 쪽으로 손을 가리켰다고 했다. 중풍이 들어 몸을 움직이기 불편한 찬혁이가 자꾸만 서랍을 가리켜서 열어보니 그곳에 보자기가 있었다고 했다. 보자기를 펴보이자 그곳에는 100만 원이나 되는 지폐가 꼬깃꼬깃 잠자고 있었고 그 옆에 하얀 약봉지가 들어있다고 했다. 중풍이 들어 말이 어눌하여 무슨 말인지 자꾸만 중얼거렸는데 어머니는 그것을 찬혁에게 던져주고는 바로 장사를 나섰다. 나중에 시장통으로 옆방에 살던 순이네가 흘레벌떡 달려왔을 때야 때늦은 후회를 했다. 100만 원 다발 밑에는 500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이 있고 조그만 봉지에 삼키다 남은 청산가리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고 했다. 그때 순이네가 그 속에 종이 쪽지가 있어 읽어주었어야 어머니는 가슴을 쳤다고 했다. 재수씨가 집을 떠나면서 진택 앞으로 500만 원이나 들어있는 통장을 남겨놓았던 것이다. 물론 그 돈은 찬혁이가 공사장을 다니면서 아내에게 생활비를 준 것에서 모아둔 돈이었는데 집을 떠나면서 일말의 가책을 느꼈던 재수씨는 그 중에서 돈 500이 든 통장과 현금 100만 원을 남겨놓았던 것이다. 당신을 이렇게 두고 떠나는 제가 믿겠지요. 그러나 진택이만은 잘 키워주세요. 그것이 자식을 두고 떠나는 이 못난 아내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단 이 세 줄의 편지가 찬혁을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게 했던 것이다. 그 편지를 꺼내 남모르게 읽고 있던 찬혁은 어머니에게 그 통장을 넘기고는 그만 세상을 떠나버린 것이다. 진택이는 그래 이제 사귀는 여자는 있고 큰아버지 아직 여자를 사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고 이도 이제 30이 넘었는데 나이가 중요한 깁니까?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 좀 더 여유가 생기면 사귀어 볼랍니다.
음식을 앞에 두고 다 모였을 때 찬수가 불쑥 그 말을 꺼내었고 진택은 그렇게 말했다. 얼마 전 딸 진영이가 한 말이 있다. 딸 진영이도 많이 나서서 진택에게 여자를 소개시켰던 모양이다. 그런데 그때마다 번번이 부모가 없다는 핑계로 여자 쪽에서 발을 슬그머니 뺀다는 것이다. 결국 찬혁이는 초등학교만 나와도 회장이 될 수 있었던 그때와 지금은 시대가 달라져 버린 그 사소한 사실마저 관과해버린 것이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술을 마시는데 초인종이 울린다. 이제는 진택이 달려나가 문을 열어준다. 벽에 달린 시계가 벌써 12시를 알려주기 일보 직전이다. 이제 오나? 공부한다고 고생 많지? 진택이 진욱의 덩어리를 쓰다듬어준다. 진욱은 항상 풀이 죽어 있다. 초등학교를 강원도에 있는 시골에서 졸업하고 중학교부터 부산에서 생활했던 진욱은 아직도 적응하지 못해 성적이 좋지 못하다. 겨우 턱걸이로 인문계 고등학교에는 들어갔지만 4년제 대학에는 갈 수 있을라나 하는 눈치다. 토요일인데도 밤 12시나 되었어야 들어오는 그는 항상 어깨가 처져 있다. 그래, 진욱이 오나? 찬우가 그렇게 말하자 겨우 고개 반 끄덕하고 이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글쎄 술이 근하게 취해 요즘 애들은 입시에 시달려 패기가 없어졌다고 얘기하는 찬우의 아내는 대학에서 사회학을 강의하고 있다. 마침 내일 있는 세미나는 독거 노인들의 문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라는 것이다. 얼마 전 재수 씨가 현장 실습을 목적으로 자신이 맡았던 학생들을 데리고 독거 노인을 찾아다니고 보살핀 사실이 구청 복지과에서 알게 되어 선행상을 받은 사실과 이번 세미나에서 강의할 내용까지 설명하려 든다. 재수 씨가 필기해 놓은 것을 자신이 컴퓨터로 작성하면서 도와주어 그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알고 있다는 말을 한다. 마치 자신이 사회학 교수가 된 것처럼 얼굴에 울긋불긋 심주를 드러내며 이야기하던 찬호는 잠시 기다려 보라며 집에 내려올 때 가져온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들고 온다. 얼마 전에 아내가 어떤 잡지에 기고했고 내일 발표할 세미나의 내용을 담은 것이라며 자랑을 내려놓는다. 찬수는 찬호가 들이민 종이에 눈을 가져간다. 벌써 몇 잔의 술이 들어간 뒤라 눈자에는 붉게 충일되어 있고 관자놀이도 불거스름하다. 독거 노인의 문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라는 제목부터 보기가 영 불편하다. 자신은 대학도 못 나와 머리를 써가며 읽어야 하는 논쟁거리는 취미도 맞지 않다. 사실은 전임 강사를 하지만 교수와 차이가 뭔지도 알지 못하는 찬수는 교수를 하는 그 잘난 재수 씨가 선 논문이라는데 하고 살펴본다. 한자가 섞여 읽기가 불편한 서너 장을 막 넘기고 다음 장을 펼치니 한글로 구체적으로 사례를 내려놓은 것이 있어 그곳에서 시선이 멈춘다. 이제 막 구체적인 열거를 훑어본 뒤 다음 차트인 대책 방안으로 들어가려는 찰나에 인터폰 소리가 난다. 진택이 나가려는 것을 뿌리치고 찬수가 달려간다. 동생이 잘난 재수 씨를 자랑하기에 들이민 서류도 물리칠 겸 막 집으로 귀가하는 아내에게 쓴소리를 하기 위해선 선점이 필요하다. 마침 술도 한 잔 마신 터라 용기도 넘쳐난다. 찬수는 우선 자신의 인상부터 근엄한 표정으로 바꾼다. 문을 열어주기가 무섭게 두 손을 싹싹 비벼대는 50대의 여자가 서 있다. 고개마저 푹 수그리고 선술에 쳐대는 아내를 보자 금방 약해져 버린다. 더구나 손님까지 와 있는 마당에 이미 20년 전에 잃어버린 권위를 되찾기란
어림도 없는 소리다. 아이 죄송해요, 서방님. 그리고 진택이도. 아내는 현관으로 들어서자마자 가전 아양을 닫던다. 그런 모습을 보자 찬수는 오늘도 성산이 없다는 것을 금방 눈치챈다. 튀김 통닭을 내밀며 당신 자 이것 받아요 하는 아내의 입에선 술 냄새가 확 풍겨온다. 사구려 소주 냄새는 아닌 것 같다. 옆집내의 그 잘난 고객 때문에 살림 그들 내게 생겼네. 내려오지 않는 동서를 놓고 아내는 벌써부터 투덜거리기 시작한다. 막상 같이 앉아있으면 대화를 주도해가는 동서에게 주눅이 들어 그런 자리가 파하면 젊은 여자가 말이 많네 어쩌네 하면서 불말을 늘여놓던 아내다. 그래도 1년 가까이나 모셨던 어머니를 모시고 오면서 동행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느냐는 아내의 나름대로의 주장이 괜히 내세우는 억지 주장은 아닌 것 같아. 진택이 눈치를 보다 슬쩍 일어난다. 왜? 가려고? 내일은 일요일인데 진욱이 방에서 자고 가. 큰아버지, 오늘은 그만 가고 내일 올랍니다. 눈치 없이 자기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 진욱이가 한 방을 서는 것이 불편한 표정이다. 찬혁이가 결혼을 하면서 마침 이사를 가게 된 옆집을 어머니가 10수년 동안 행상을 하면서 모은 전재산으로 사 함께 쭉 살았다. 그 코딱지만한 달동네에 있는 집에 태어나 살았던 진택은 애착이 남다르다. 어머니가 진택에게 집 소유권을 이전해 줄 때 부모 없이 자란 진택이 불쌍하다고 누구 하나 불평한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 그곳에 아파트가 들어서네 개발이 되네 하면서 요즘 집값이 부쩍 올랐다는 말이 나오고부턴 아내도 심기가 불편한 모양이다. 그래, 진태가 내일은 큰엄마가 북엇국을 맛있게 끓여 놓을 테니 아침 일찍 와. 진택이 가버리자 갑자기 분위기가 어색해진다. 아직까지 누구 하나 어머니를 이곳에 다시 모셔왔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진택이가 있어 차마 그 말을 꺼내기가 못했는지도 모른다. 재수씨는 이런 분위기가 올 줄 알고 시민하니 뭐니하여 자리를 피했을 수도 있다. 저 서방님. 차마 직설적으로 꺼내놓지 못하는 아내의 목에는 가시가 끌린 듯 영 어눌하다. 그렇지만 얼굴의 분위기는 잠옷 심각하다. 당신 설마 그 이야기. 찬수는 아내가 꺼내놓을 말이 뭔지 알고 얼른 수습하려 든다. 그러나 이런 대화는 술 한잔을 하고 난 뒤가 오히려 편할 수도 있다. 서방님, 이제 겨우 1년이에요. 사실 이런 말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형제 중에는 사는 게 제일 낫잖아요. 배우기도 제일 많이 했고. 사실 아내가 이렇게 나올 때는 찬수는 말문이 막혀버린다. 그 어려운 행편에 유일하게 대학까지 나온 찬호다. 형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제가 대학 나왔으니 많이 배웠다고요. 그래요. 우리 집안에서는 그래도 제일 많이 배운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직장에 가면 제가 학벌이 최고로 못해요. 남들은 집에서 시켜준 대학원을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어렵게 겨우 다녔고요. 아무튼 형제라고는 2명인데 그렇잖아요. 전에 동서에 있을 때 서로 협의를 했잖아요. 3년씩 모시기로. 찬호는 이 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진다. 1년 전에 집안 회의로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이런 협의를 한 적은 있었다. 한 분밖에 되지 않는 어머님을 두고
그런 회의를 하는 일이 유치하다고 여겨 회의가 끝난 뒤 충동적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서울로 올라갔다. 그런데 불과 몇 달을 모시고 난 뒤 아내가 불쑥 이런 말을 했다. 여보, 물론 3년씩 모시기로 했지만 제가 보기엔 앞으로 1, 2년도 채 못 사실 것 같아요. 요즘 들어 부쩍 몸이 약해지시고 아파트에서 사셔서 그런지 혹 곤란 정신까지 있다고 하시지 않겠어요. 그때 찬호는 평소답지 않게 아내에게 버럭 화를 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의 말이 괜히 억지를 부리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예전에 알았던 심장벽이 재발한 어머니는 옆에서 지켜보기에도 안쓰럽다. 만일 이런 상황에서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자신이 마지막까지 모셔야 되고 어머니의 마지막 임종은 그래도 장남인 형님이 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은근히 걱정까지 했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어머니를 모시며 사는 데 따르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리고 어떨 땐 아내가 주장한 대로 자신이 부모에게 특별히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느꼈고 주위 사람들 말대로 자신은 자수성가까지 한 마당이 아닌가. 더구나 서울에 올라온 뒤로 말동무할 친구 하나 없이 병까지 안고 살아가는 어머니는 여간 불편함과 답답해하지 않으셨다. 그 좁은 아파트가 답답하다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득달같이 불만을 터뜨렸다. 그런 어머니를 형님과 약속한 것도 있고 하여 병원까지 모시고 다니며 겨우 달려고 하여 1년 가까이나 끌어왔던 것이다. 진태희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화기애애했던 분위기가 시끄러워지자 방에서 책을 보고 있던 진영이가 화장실을 다녀가다 한참을 머뭇거리고 있다. 넌 안 들어가고 뭐해? 아내가 그렇게 말하자 진영이는 입을 비죽 내밀고 제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진영이가 방에 들어가고 나자 찬수는 결론도 나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를 잠재우기에 그만 자자고 말하고는 일어나 버린다. 그 자리에 좌장 깨긴 찬수가 일어나 버리자 분위기는 파장으로 치닫는다. 꺼내놓은 이야기를 마무리 짓지 못한 사실에 주먹만큼이나 비죽 입이 튀어나온 아내도 따라 일어나고 찬호는 담배를 꺼내들고 베란다로 나간다. 주말을 맞은 아파트는 아직 불이 꺼지지 않은 곳이 많이 있다. 모두들 다 행복하게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집안은 왜 늘 이 꼴이어야만 하는가? 자괴감에 빠진다. 사실 직장에 들어가서도 그것을 절실히 느꼈던 찬호다. 남들은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결혼식을 올리느니 어쩌느니 하는 시절에 찬호는 허리띠를 졸라 매야만 했다. 남들은 직장만 잡으면 부모님이 시켜주는 결혼을 찬호는 전세값이 모일 때까지 미루어야 했다. 다행히 아내인 영숙이 조교를 하다 시간 강사 자리를 잡자마자 서둘러 결혼식을 올려서 산 집이 방 한 칸에 거실을 겸한 8평짜리 다세대 주택이었다. 그렇게 살아온 지 10여 년. 1년 전에 군포시에 겨우 서민 아파트를 장만했다. 서울 시내에 있는 집은 금값이라 엄두도 못 냈다. 입사하면서 타고 다닌다는 자가용도 전철을 타고 다니다 겨우 2년 전에야 샀다. 그렇게 살아왔건만 집안 사람들은 사정도 몰라주고 만나면 그래도 네가 제일 낫니 뭐니 하는 꼴들이란. 언제부턴가 주변 사람들이 자수성가를 했다고 부추길 때면 은근히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애써 부인하려 들지도 않았다. 사실 고등학교 이후 한 번도 집안의 신세를 져본 적이 없다. 어머니와 같이 살았던 그 헐고 너절한 집이 보기 싫어
독하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닐 각오로 대학을 서울로 진학한 찬호다. 집을 떠나던 그 순간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았던 집이다. 그리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하면서 살았다. 방을 구할 돈이 없어 독서실 바닥에서 잔 적도 많다. 하지만 가족들과 층만 지고 살 수 없어 세월이 지나고 여유가 생기면서 집안을 되돌아보았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 짐을 짊어지라니 생각할수록 억울하다. 주변에서는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다고 부모와 어지라고 사는 사람도 봤는데 자신에게는 물려받을 재산마저 없다. 이런저런 생각과 진욱의 코 고는 소리에 잠을 설쳤는데 밖에서 웅성댄다. 벌써 진택의 목소리가 들린다. 시계를 보니 아침 9시가 지났다. 그러고 보면 자신만 늦잠을 잔 듯하다. 벌떡 일어나 문을 열고 나가보니 진택과 진영이가 한참 이야기를 하다 깜짝 놀란다. 진영이의 얼굴이 더 붉어져 허둥대는 표정이다. 내가 늦잠 잤나 보네. 진택이도 벌써 왔구나. 피곤하실 텐데 더 주무시지 그래요. 둘 사이에 자신이 눈치 없이 끼어들기라도 한 듯 타박하듯 진영이가 말한다. 할머니와 아버진? 예, 아버지가 할머니와 함께 운동할 겸 아파트 한 바퀴 돌고 오시겠대요. 찬호는 술을 마신지라 목이 마르다. 주방 옆에 있던 정수기로 가 물을 마신다. 서방님, 일어났네요. 그런 인사를 하면서도 형수의 인상은 그늘이 져 있다. 그때서야 어젯밤 일이 떠오르고 쑥스러워져 얼굴이 달아오른다. 어젯밤 제가 실수는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실수는 무슨? 아침 식사에 이렇게 여러 사람이 둘러 앉아 먹기는 정말 오랜만이다. 커피도 한잔하고 과일을 먹고 나니 벌써 11시가 훌쩍 지나간다. 지금쯤 아내는 세미나에 참석해 있겠지 하면서 찬호는 시계를 쳐다본다. 내일 저녁 식사 시간 안에는 올 수 있겠죠. 저녁 시간에 세미나 참석한 부부들이 모여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미리 총무한테 당신 식사대도 내었어요. 부산에서 출발하여 시간 안에는 도착할지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서도 내려가는 일이 제발 별 무리 없이 잘 진행되어야 할 텐데. 아내는 그렇게 말했다. 형제간에 맺어졌던 약속 기한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려고 하는 아내는 형님 뇌가 거부 의사를 밝힐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제가 할머니를 모시겠습니다. 마침 얼마 후면 출장을 다녀와야 하는데 집을 비우기도 그렇고 동네 할머니들도 할머니를 많이들 보고 싶어 하시네요. 진택이 불쑥 그런 말을 하면서 주변을 둘러본다. 막상 그 말을 하는 진택을 막는 사람은 없다. 그런 진택을 진영이가 뚫어져라 쳐다본다. 괜히 속에 든 것이 거북살스러운 듯 얼굴이 붉어스름해지다 화장실로 달려간다. 그때까지 잠자코 있던 어머니가 말을 꺼낸다. 사실 내도 진택이 말에 일리가 있다고 본다. 당분간 그렇게 하자 고마. 내도 이제는 이 탁장 같은 아파트가 여간 답답한 게 아니다. 전에 병원에 있던 의사도 그러되 할머니는 신선한 바람을 많이 쐬어야 심장병에 좋다고. 그러고 사실 말이지.
진택이도 이제 직장 다니면서 회사에서 해결하고 다니고 해서 내가 밥 챙겨줄 일도 없고 세탁기도 있어 빨래할 일도 없고 그러고 아직도 시장통에 쭈그려서 장사하는 그 분인의 할망구하고 말동무도 하고. 갑자기 분위기가 조용해진다. 이 말에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화장실에 다녀왔던 진영이만 괜히 안절부절 못하고 얼쩡거리고 서 있다. 방으로 들어갔던 진택이 할머니의 가방을 챙겨오고 찬호도 시계를 자꾸만 들여다본다. 아내와 약속한 장소에 도착하려면 서둘러야 한다. 자꾸만 호주머니에 손이 간다. 호주머니 안에는 아내 몰래 챙겨둔 돈이 있다. 100만 원 수표로 받고 봉투에 넣어 들고 왔다. 참, 진태가 잠시만 보자. 찬호는 100만 원이 있던 봉투를 내밀었다. 이거 뭡니까? 얼마 안 된다. 할머니를 잠시만 모시고 있거라. 사실 2년만 있으면 큰 집으로 옮기거든. 그때 할머니 모시고 갈게. 그 말을 꺼내놓고도 찬호는 지킬 자신이 없는 약속을 한 자신이 못내 부끄럽다. 이런 와중에도 찬수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다. 찬수는 어머니가 진태기와 살겠다는 말을 꺼낼 때부터 아내의 얼굴에 묻어있던 안도의 표정을 읽었다. 자신이 강원도에서 하사관으로 있을 때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따라왔던 아내다. 쥐꼬리만한 봉급으로 한 번도 아내한테 남편의 체면이 서지 못했다. 권위는 벌써 땅에 떨어졌고 그나마 어려운 살림에 자식 2명을 공부시키고 미용 기술까지 배워 미용실까지 차렸던 아내다. 그러나 장남의 입장으로 이런 자리에 있을 때가 제일 위신이 서지 않는다. 더군다나 제대를 한 후 아내가 미용실에 나가고 나면 빈둥빈둥 시간만 축내고 있던 후로 세상에 대한 자신감도 사라진 지 오래다. 진택이 어머니를 모셔가고 며칠 뒤에 재수씨가 촬영된 비디오 테이프와 책자가 배달되어 내려왔다. 찬수는 식사 자리를 마련하여 진택과 어머니를 불렀다. 어머니는 다시 시장통을 돌아다니시며 부인의 할머니도 만나고 시간이 즐겁다고 한다. 아이고, 저기 며느리 아이가. 어머니는 재수씨가 나오는 비디오를 볼 때마다 손뼉을 치시며 좋아라 한다. 재수씨는 마치 TV에 출연하는 사회 명사처럼 옷 앞깃에는 카네이션까지 달고 있다. 승용차로 어머니와 진택을 태우고 가는 길에 병원에 들렸다. 의사는 심장병이 많이 호전되었다고 한다. 항상 편안한 마음을 가지라고 한다. 돌아가는 길에 자꾸만 시장통에 들리자고 하여 차를 주차장에 맡기고 시장통을 둘러보았다. 시장통은 어머니가 오랫동안 장사를 해온 곳이라 여기저기에 아는 사람이 많다. 어머니는 아직도 시장통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본인의 할머니나 다른 아주머니에게 자식들을 자랑하는 버릇이 있다. 야, 이 푼이네야. 이게 뭔 줄 아나? 대학 교수님 하는 우리 며느라기가 촬영된 기라 안 하나? 어머니는 가방에서 비디오 테이프를 꺼내 자랑을 하며 본인의 할머니에게 보여준다. 비디오 테이프를 넣어두는 케이스 표지에는 재수씨가 화사하게 미소를 머금고 있다. 다시금 찬수가 어머니를 찾아간 날은 그 일이 있고도 열흘이 지날 무렵이었다.
그날따라 어머니와 전화 통화가 되지 않아 오전 내내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던 차에 미용실에서 아내로부터 진택이 출장 간 소식을 전하며 어머니한테 다녀오라고 해서 나선 것이었다. 며칠 전 진택이 미용실로 출장을 간다고 전화를 해왔다는 것이다. 마침 아내는 마른 반차를 챙겨서 어머니에게 갖다 주려고 기회를 엿봤는데 요즘 들어 손님이 늘어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참이라고 한다. 마침 어머니한테 간다고 하니 아내는 냉장고 안에다 챙겨두었던 반찬을 꺼내왔다. 아이, 그때 그 모임 덕분인지 몰라도 손님이 부쩍 늘었네. 참, 진태기가 출장을 갔다가 인연을 만났나 봐요. 전에 출장지에서 할머니한테 이 소식을 전해주자 여간 기쁘게 맞이 않았다고 하는데 저야 오늘에야 걔가 말해주어 알았지 뭐요. 마침 오늘은 나한테도 이 사실을 전해주라고 할머니한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는다고 연락을 해왔는데 그때서야 준비해둔 반찬 생각이 났지 뭐요. 어머니가 없는 진택은 모든 일을 할머니와 상의해왔다. 그런 점이 못마땅해 주의를 주곤 했지만 할머니를 어머니처럼 생각하는 진택의 선택을 빼앗을 글일은 아무도 없다. 사람이 칠칠맞지 못하겠으리 진작에 알려주지는 않고 와 인제 알려주노. 안 그래도 전화를 받지 않아 걱정이 되어 죽겠는데. 오전 내내 불길한 상념에 휩싸여 있던 찬수는 벌컥 화를 낸다. 더구나 심장병까지 지닌 노인이라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찬수는 시장통에 들려 과일을 사들고 차를 주차한 뒤 달동네로 터벅터벅 걸어 올라갔다. 이제 이 달동네도 얼마 남지 않았다. 달동네 입구에 1년 뒤에는 이곳에다 대단히 아파트 공사를 할 예정이라고 세워놓은 입간판에 건설회사가 서붙여 놓은 안내문이 있다. 그런데 문은 안으로 닫혀져 있고 전기불도 켜 있다. 낮에 불을 켜놓으면 일일이 끄고 다니며 퉁을 놓던 어머니였다. 문을 두드려도 안에선 감감무소식이다. 할 수 없이 애를 태우고 있던 와중에 문득 진택이 얘기해줬던 말이 떠오른다. 초저녁 잠이 많은 할머니가 문을 닫고 주무시는 것을 대비해 진택은 따로 키를 만들어 담백에 넣어둔다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다. 이런 사태가 예견되어 알려졌을 것이다. 찬수는 처마 및 담백을 직감적으로 더듬는다. 잠시 후 뭔가 싸늘한 것이 손에 잡힌다. 찬수는 열쇠를 끌어내어 얼른 문을 따고 들어간다. 방문이 닫혀있고 방 안에는 텔레비전을 켜놓았는지 시푸른 불빛이 어른거린다. 찬수는 문을 확 열어제친다. 그러다 마루에 털썩 주저앉았다. 어머니는 앞으로 꼬꾸라져 누워있다. 그 옆으로 얼마 전 병원에서 타온 약봉지가 흩어져 있다. 금부치를 넣어둔 주머니도 보인다. 아마 10돈은 넘어 보인다. 용돈을 모아 그만한 금덩이를 준비하긴 힘들었을 텐데 그동안 어머니에게 소홀했던 자신이 부끄럽다. 진태에게 다른 것을 못해주도 폐물은 내가 해줄 기다 라고 말을 하던 것을 누누이 들어왔던 찬수다. 그때마다 노인네가 괜히 쓸데없는 걱정한다며 역정만 낼 줄 알았지. 이렇게까지 이어질지는 관심 밖이었다. 그런
한숨을 내쉬며 멍하니 천장을 바라본다. 파리를 잡기 위해 천장에 매단 끈끈이 위에는 수십 마리의 파리가 엉겨 붙어 있다. 용케도 그곳을 피해 머물다 간 천장에는 여기저기에 시커먼 흔적을 남겨놓았다. 마치 어머니가 살아온 질곡과도 같은 삶과 흡사한 것만 같아 씁쓸하다. 마지막으로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뭔가를 남기고 떠나간 어머니의 희생 앞에 눈앞이 먹먹해온다. 그러다 비디오 디스크의 전원이 켜져 있던 텔레비전 위쪽을 쳐다본다. 그곳에 얼마 전에 어머니에게 준 비디오 테이프 케이스가 아슬아슬하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케이스의 표지에는 젊은 여인이 화사하게 미소를 짓고 있다.